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바로 코빗이 창립된 지 딱 10년이 되는 코빗의 창업일이었습니다. 10년 전 비트코인을 아무도 모를 때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지난 10년간 물론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은 업계지만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건전한 가상자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난주에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수요일 블랙락의 수장인 레리 핑크가 한 주류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ETF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번 얘기는 사실 ETF 자체보다는 레리 핑크라는 인물에 초점을 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에 나와서 인터뷰는 했지만은 레리 핑크가 ETF 관련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서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ETF 신청서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비트코인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전반 이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얘기도 했고, ESG에 관한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폭넓게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만 한 것은 아니고 크립토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요약을 드리면은 가상자산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한테는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리 핑크라는 사람은 약간 차원이 다른 자산운용업계의 인물입니다. 물론 블랙락이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업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인물 자체가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주로 고객을 삼는 그런 대상들도 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진짜 제도권 중에서도 제도권 안에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객으로서 온보딩하는 이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비트코인, 크립토 얘기를 하니까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크립토란 금을 디지털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권력 기관들이 행하는 횡포로부터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에셋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경 없는 자산이고 어느 한 국가가 컨트롤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하면 이제 ETF인데, ETF가 자산운용 업계에 큰 혁신을 가져왔듯이 비트코인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다.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면은 이것도 금융계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해요. 자기 주변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는 전혀 쓰임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그랬더니 레리 핑크는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만약에 모든 이제 금융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탁업체라는 게 필요 없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종 금융기관 자체가 일종의 중개인인데 이런 중개인들이 필요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ESG나 다른 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이분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직 공부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 부분에서 크립토라고 얘기하고, 크립토라고 얘기할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좀 헷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을 디지털화하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크립토라고 이분은 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토큰화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이었던 건데, 아직 이분이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단어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2020년 5월에 폴 튜더 존스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인베스터 레터를 발행을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왜냐면은 폴 튜더 존스는 이제 헤지펀드의 거장이고, 그런 사람이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터부시 되었던 비트코인을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그 레터에 아주 알기 쉽게 요약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레리 핑크가 폭스뉴스라는 매체에 나와가지고 장시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것도 3년 전에 폴 투더 존스가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폴 투더 존스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전통 금융권의 자산운용 업체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이상 터부시되지 않고 일종의 커리어 리스크라고 그러죠. 펀드 매니저들이 그 자기네들 회의에서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다가 잘못 찍히면은 커리어에 손상이 가니까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어도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폴 투더 존스가 당시에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커리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폴 투더 존스는 2020년 5월 초였죠. 당시 비트코인 반감기가 한 5월 말 정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일종의 불장의 이제 시그널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고, 이번에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폴 투더 존스 때보다는 많이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아마 내년 2024년 4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자산운용업계의 두 거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차이점도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폴 투더 존스는 헤지펀드의 거장이긴 하지만은 헤지펀드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운용업계 전체에서 보면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 굉장히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자산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레리 핑크는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의 거장인데,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제도권에 가까운 회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금이나 보험이나 다른 기타 기금,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자산들, 이런 거를 맡아서 운영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급이 다른 회사의 수장이 레리 핑크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정치적인 인맥도 폴 투더 존스 개인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를 많이 받아들이기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2022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오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폭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무슨 인플레이션 해지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레리 핑크가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권력기관의 횡포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긴 했지만은, 의역을 하자면은 여러 국가에서 권력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해지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이제 했었습니다. 소위 통화량을 공급을 막 늘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디베이스먼트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디베이스먼트라는 거는 베이스를 없앤다는 뜻이죠. 직역을 하자면은 베이스는 뭐냐? 가치의 근원이 되는 거를 이제 베이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거로부터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뜻에서 이제 디베이스먼트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통화량을 늘림으로 해서 가치를 희석을 해서 점점 그 화폐의 가치가 희석이 돼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하면은 인플레이션 이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렇게 생각을 해서 CPI가 오르는 것만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러한 디베이스먼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레리 핑크가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디베이스먼트 해지를 위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리 핑크 그리고 이제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묶여있는 대형 회사인 블랙락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사모으고 장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니면 도 같은 이제 미분법적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 편향 중에 하나입니다. 흑과 백, 선과 악, 약간 이렇게 단순화해서 사람들이 뭔가 접근하기 좋아하는데,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이꼴 떡상, 중앙화 이꼴 떡락, 뭐 이렇게 단순화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실을 잘 파악하지 않고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트코인이 이제 탈중앙화를 하나의 이념으로 추구하는 거고 있는 건 맞지만은, 비트코인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비트코인의 신봉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탈중앙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미지수이긴 한데, 일단 지금의 현실 세계는 탈중앙화를 갑자기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 자체가 사람을 되게 믿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이너들이 항상 해왔던 말을 레리 핑크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듣게
된다는 것 자체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인간의 본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라는 거는 탈중앙화와 중앙화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시계추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밀당이 존재하는 거죠. 이 사이에서 약간 중앙화로 넘어갔다 싶으면은 탈중앙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 그 와중에서 또 인간들은 또 불안하고 권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때로는 중앙화를 원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트코인이 성장을 하려면은 일정 부분 중앙화된 그런 주체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세계를 추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들은 어떨 때는 이제 중앙화된 인프라를 형식으로 구현을 할 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코빗은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탈중앙화되는 거랑 뭐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희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맞고 웹2 회사죠. 웹3 회사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거래소가 뭘 하는 기관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반드시 곧 탈중앙화될 필요는 없는 거죠. 저희는 어디까지나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런 서비스라는 게 탈중앙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고 필요로 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만 할 수 있다면은 사실 이것이 이제 중앙화되거나 탈중앙화되거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먼 훗날에 진짜 모든 것이 다 탈중앙화가 되면 이제 그러면 저희 같은 서비스는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도달하기 전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는 이 법정화폐 시스템과 그리고 탈중앙화 세계에 있는 가상자산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고, 그러한 서비스, 그러한 인프라는 얼마든지 중앙화된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막 탈중앙화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크립토 전문 대중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이런 매체들은 가상자산 업계가 꼭 존재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중매체까지 탈중앙화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얼마든지 뉴스를 제대로 제공을 잘 하면은 중앙화되건 탈중앙화되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코빗도 왜 탈중앙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코인데스크 코리아나 크립토 쿼안트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뭔가 탈중앙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과도기적인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중앙화된 업체들도 수용을 해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비트코인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락이 갑자기 다 장악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블랙락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긴 하지만은 자산운용사가 블랙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비트코인 ETF도 신청한 회사 자산운용사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자산운용사가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도 거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다 글로벌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게임 이론에 의해서 어느 한 자산운용사가 장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갑자기 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떡락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각에서 나오는 지나친 염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레리 핑크가 이제 폭스라는 채널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